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야, 시그널이 참 스포티하네요. 네, 저작권 저촉되지 않은 걸로 이게 바꿨습니다. 이거 괜찮네. 그죠? 저는 못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자기들끼리 헤드폰 끼고 자기들끼리 듣고서 뭐 좋다고 이러니.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기 임피디님 그거 좀 올려갖고 다시 한번 듣죠 우리. 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스포티한지. 예. 예. 최동호의 스포츠당. 뭐 이런 거. 뉴스 인트로 같은 느낌인데? 이 보니까. 정호의 뉴스. 예, 굳이 따지면은 저 경량급이 아닌 예. 그 미드급 이상의 육중한 그런, 예. 그러나, 마치 무하마드 알리처럼 그 몸도 가벼운. 가볍게 뛰는. 예, 가볍게 뛰는 그런 육중한 그런 중량급 있는 선수가 입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투어만 있다고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 김연아 선수도 그렇지만요. 예. 이제 이런 예전에 신체조라 그랬었잖아요. 신체조라가 있었던 이런 손현재 선수의 리듬체조 이제 리듬체조인데 예. 이런 쾌거 물론 예를 들면 피겨로 따지면 김연아 예. 뭐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인 종합 금메달을 따고 예. 부문에서도 지금 금메달을 따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이 됐구나. 예. 그게 이제 거기서 보는 게 우리가 좀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네네. 경제가 발전했다는 얘기죠. 이제 왜냐하게 되면은 이제 스포츠도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일단 먹고 살기 힘들면은 과격한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지르고 예. 뭔가 부딪혀가지고 피 터지고 넘어지고 이래가지면서 좀 과격하게 뭐 죽여라 살려라 이런 얘기를 막 해버려야지 네네.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뭔가 품격 있고 문화를 따지게 되면은 같은 스포츠인데도 아름다운 거를 찾게 돼요. 아, 그렇군요. 연기하는 거. 이거 아니면은 스포츠에서 발전된 레저 쪽으로 이제 레저하고 연기, 아름다움을 찾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찾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감사하게도 김연아 선수나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발굴된 게 아니라 네. 천재적인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즐겼고요. 우리 맨날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손은재 선수도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손은재 선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듬 체조라는 세계를 알려줄 수 있게 네. 잘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이 각광을 받았던 데가 패전 이후에 예. 그래서 리키도잔, 한국 이름 김신락 예. 이 사람이 서양의 거구들 때려눕히는 걸 보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망했던 것을 보상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권투가 한창 인기 있었고 프로레슬링이 인기 있었을 때는 바로 한창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막 그랬었던 예. 가난했었던 그러나 그때였죠. 예. 그런데 거기서 손현재 선수는 뭐라 그러나 진짜 표정이나 이런 것이 참 저렇게 착하게 보일 수도 있구나. 저 힘든 운동인데 그렇게 저렇게 웃으면서 하지 애가. 저는 손현재 선수 너무 예뻐요. 그쵸? 깜찍하죠. 네, 너무 깜찍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아니, 눈썹도 밑으로 살짝 내려간 게 예. 순해 보이고. 이 삼촌 팬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관왕이었거든요. 어제?
그래 사관왕 했어요? 사관왕이 이제 개인 종합에 소송하고 난 뒤에 이제 종목별 결선에서 리본, 곤봉, 볼 종목 3개를 휩쓸었죠. 그래서 사관왕이 올랐는데 이관왕까지만 봤는데 저는. 관능민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숙한 느낌이 좀 이제 들죠. 네. 그러니까 아마 삼촌 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도 등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소녀에서 여인으로 뭐 이런 요즘의 컨셉이긴 합니다만 대단하네요. 그래도 기회가 갔을 때 이것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겠죠? 노력한 결과겠죠. 네. 예. 그런데 왜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이에요? 그저 게시판 보면 나 되도 않더라고. 왜 그래 도대체? 이게 저는 누군가가 예를 들면 이런 분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예를 가지고 어느 날부터 익명성으로 보장이 된 이 집단의 힘, 그 집단이 정말 집단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수의 폭력, 이 마치 이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것이 이제 정의의 힘으로 우리가 독재 정권 시대를 거쳐왔고요. 이 그 억눌렸던 어떤 대중의 힘, 그런 민중의 힘이 보여졌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또 왜곡돼가지고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익명성으로 보장돼가지고 다수의 힘으로 그들의 그 이익을 엉뚱한 놀이를 대면서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아졌는데.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경우죠. 손현재 선수도.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하고 손현재 선수하고 라이벌일 리도 없고 팬덤으로 봤을 때는 뭐 라이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종목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구태 어떤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그 손현재 선수가 그 국제대회 나갔을 때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손현재 선수를 비난하는 거를 국제연맹 홈페이지에다까지 올려놓고. 정말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죠.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집단 심리의 어떤 광기적인 면이라고 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 심리가 발효가 되면은 좀 더 이 과격하고 자극적인 그 자극이 그 집단의 내부에서는 힘을 얻게 되죠. 이러면서 항상 누군가 어떤 타켓을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응축된 집단의 힘을 이 공공의 공공의 타켓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표출을 해버려야지 그 집단의 에너지를 계속 얻게 되잖아요? 이건 파시즘이랑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건데. 제복 입은 할아버지랑 다른 게 뭐예요 도대체. 그쵸.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말씀하신 제복 입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나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일본의 군국주의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주 광적인 이 집단 심리에 빠져가지고 광신도가 되신 분들이 평소에 보게 되면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미지에서부터 굉장히 포악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전혀 그렇지가 않고, 우리랑 똑같이 생활하고,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얌전하신 분들 속에서도, 이 안으로 그 쌓여진 어떤 그 분노하고,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불만 같은 것들이 집단의 이름 속에 숨어서, 대중으로 뭉쳤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더 높은 목소리를 낸다 이거죠.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거 참, 내 안의 파시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폭력성, 이런 것을 건전하게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정확한 예는 될 수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얘기해서 유럽의 그 축구장, 우리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유럽의 축구장을 다 미화를 하죠. 그 응원 열기도 뜨겁고 시설도 좋고 안에 가면 하나의 문화가 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직접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공포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 남성들의 어떤 그 중저음의 응원 있죠. 우우 하는 목소리. 그게 정말로 하나가 돼가지고 수많은 관중들이 상대 팀을 향해서 어떤 분노 같은 걸 실제로 쏟아내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은 진짜 이게 어떤 신념이나 신념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럴 때 느끼는 공포감하고 구석구석에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집단 심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훌리건이라고 하는 그 극성 팬들의 행동 표출 양식이 나타나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양상을 띠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그 위험스럽게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묘한 게 이분들이 축구장만 나오면 또 얌전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우리 그 예비군 훈련 갈 때
양복 입고 멀쩡한 분이 군복만 입으면은 네. 그냥 뭐 말투도 거칠어지고 막 욕 나오면서 딱 했다가 훈련 끝나고 딱 양복 입고 나오면은 괜찮아지는 것처럼 네.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아니 그래서 축구장 안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야유도 좀 하고 예? 뭐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훌리건의 문제는 축구장 나와서도 난동을 부리는 나와서도 정신 못 차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바로 손현재 선수가 됐든 아니면 김연아 선수가 됐던 또 어떤 선수 어떤 팀이 됐던 그렇게 무작정 매도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바로 축구장에서 있는 홀리건들이랑 다른 게 뭐냐 이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자꾸 공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옳지 않죠. 에너지를. 그 에너지라는 것은 기껏 스포츠를 응원하는데 에너지를 쏟았으면 그게 얼마나 참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죠? 예. 네, 건전하게. 네. 하여튼 우리 스포츠 평론가이신 우리 최동원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아직 아닌. 형님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저를 이렇게 보내버리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남들이 딱 보는 상태에서 저도 형님이라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형님 아닌 거, 형님인데요? 선생님이 아닌데. 우리 임대영 PD가 지금 당황한 얼굴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참. 낯살을 먹고는 저래서 난 저렇게 늙으면 안 돼라는 그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튼요, 지난주에 이제 1966년에, 런던 월드컵 얘기하고, 그리고 북한이 그때 얼마나 잘했는가, 또 어떤 감동적인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가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1970년대로 넘어가는 한국의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네. 이제 70년대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네. 60년대가 지나가고. 근데 70년대, 우리나라의 70년대가 60년대하고 약간 또 틀린 면이 있어요. 네. 좀 더 발전적인 면이죠. 왜냐하면, 이제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우리 사회체제가 완전히 병영 국가로 진입하게 되죠. 경제적으로는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이제 없어지고.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니까 60년대에 이 박정희가 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경제 입국에 대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경제 고도 성장을 구가하게 된 건 70년대였었고, 60년대에는 그 기틀을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돌을 깔고, 공장을 짓고, 또 전기를 만들고. 네. 근데 이것의 효과를 이제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70년대라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50년대에 전쟁이 있었었고 60년대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체제가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학교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60년대 후반서부터 학교가 많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가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쪽은 학교는 수업하고 학교 수업 끝나면 지역에 있는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운동을 배우고 그나마 아이들과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학교가 근거지였었거든요. 네. 학교가 많아지면서 드디어 운동부도 조금씩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학원 스포츠. 예. 그렇죠. 이 학교라는 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는 뭐라 그러나 한풀이 그렇죠. 자신들이 못 배운 한을 아이들이라도 배우게 하자 그래서 동네에서 보면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양지 바른 곳에 어떻게든 마련해 갖고는 학교터를 닦고서 학교요? 네, 국민학교를 이렇게 세우기도 제일 안 좋은 데 가지 않나? 높은 산이나 이런데? 아니요. 그래도 시골에 가면은 예. 시골에는 뭐 그러나 그렇죠. 학교마다 전설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요? 우리 학교 소풍 갈 때 비 온다. 왜? 예. 산 깎아가지고 공사할 때 뭐 구렁이가 나오고. 예. 그건 우리 군대 있을 때도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학교가 많이 생기고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스포츠를 배우는 이런 게 됐다. 네. 이렇게 됐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박정희 군사 정권이 이 70년대에 들어가지고 유신 독재를 실시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하나의 그 병영 국가로 딱 잡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사회를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신까지 통제하려고 시도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했던 게 그 당시에 군대 문화였었거든요. 네, 맞아요. 군대 문화였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었냐면 민간인들조차도 일단 향토 해비군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이제 일시에 동원하고 투입하고 배분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더 나이 많은 아저씨 군대에서 군인으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면 민방위 조직을 만들었었죠.
학생들 전문의들 어떻게 했습니까? 교련. 학도국단을 만들었어요. 이 학도국단이 뭐냐 하면은 이 고등학생들을 네. 완전 군대식 체제로 편입을 시킨 거죠. 연대장, 대대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반장을 소대장으로 그랬고, 예. 그리고 학년장은 예. 대대장이라 그랬고, 예. 그리고 1, 2, 3학년 다 합치면은 연대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군 출신들이 와가지고 교련이라고 해서 네. 학생들 통제를 했었었죠. 네, 1년에 한 번씩 분열과 사열을 했었었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또 이게 그 당시에 반공 이미지와 관계돼가지고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냈고 정신까지 올가매기 위해서 운동회 때 뭐라고 할까요? 수류탄 던지기. 네, 맞아요. 중량 운반 달리기.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누가 빨리 가느냐. 이런 게 다 군대 체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체력장 할 때 말이에요. 예. 중학교 때 체력장 할 때 진짜 수류탄 모양 가지고 던졌어요. 그렇죠? 예. 그걸로 던졌으면 던지기 기록 세우고. 예. 그것뿐입니까? 예를 들면은 매주 월요일 날 방공조회 예. 또는 멸공조회라는 이름으로 모두 나와갖고는 전 학년들이 국민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나와서 사열 정도를 섰어야 됐고, 그렇죠. 심지어 분열도 하고, 예. 방공 웅변대회도 하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라고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애국조회 같은 데서 막 애국조회라고 하는 데는 그나마 좀 양호하고, 예. 방공조회. 예. 또는 약자로 멸조라고 썼는데 저는 예. 중학교 들어가고 멸조라고 써 있어갖고 저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멸공조회의 약자였어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스포츠가 어떻게 육성이 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이 보기에는 스포츠가 아주 효율적인 교육 수단이자 네. 국민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왜냐? 군대 문화, 병영 문화, 병영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이 북한이라는 적을 설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신 독재로 우리 모두 일치 단결해야지 된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서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민이 필요하죠. 네. 협동심, 단체심, 멸사봉공, 단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우리 개는 희생해야지 된다. 이런 정신을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신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스포츠라 이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하긴 국민체조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막 했었어요. 다 했어요. 그게 보면은 나와서. 그 보면은 군대 가고 해보니까 육군 도수체조를 약간 민간인으로 변한 시킨 것도 있고 집단적으로 모여갖고 체조 회사 모여서도 집단적으로 체조하고서 시작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그 형님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아마 직접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최동호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운동회 같은 거 많이 있었잖아요. 네. 체육대회도 많이 있었었고 이때 우리가 그 교육받는 게 뭐냐면 줄서기. 네. 그 앞에 계신 분의 어떤 호루라기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줄을 지고 간다든지 단체의식, 질서의식 이런 이거였었죠. 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것이 지난 그 군사 정권이 바라본 스포츠의 효용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체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체육과 스포츠를 우리가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의미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네. 체육은 이게 기를 육자입니다. 네. 몸체자에다가 그러니까 피지컬 에듀케이션 가르친다는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냐 국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충실한 국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신체 단련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정권 시대에 박정희가 이 전국 체육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치사를 하는 와중에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국가주의적 체육관의 근간을 잘 표현한 얘기가 있거든요. 뭐라고 그건 이제 합니까? 무엇이냐면은 이 국가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국민을 형성하는 체육이 되어야 하겠고, 딱 맞죠? 이 산업 개발의 기조가 되는 체육이 되어야 하겠고, 네. 그리고 국토 방위를 위한 체육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 체육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체육인을 왜 길러내는지, 여기 다 드러난다 이거죠. 그걸 주려고 체력은 국력이다 그랬군요. 아, 그렇습니다. 체력은 국력. 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거다 이거죠. 그것도 사실은 유럽에서 한창 후발 공업국으로 예. 이렇게 발전을 했어야 했던
그런 독일 프로이센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이 체육의 두 가지 근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가주의 체육, 그 근대 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체육의 이 철학적 뿌리가 프로이센 독일에서 발달이 됐고요. 좀 더 네.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귀족주의적인 체육의 뿌리가 이제 영국 쪽에 있었었죠. 예.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일정 부분 네. 이 국가가 이 정권에서 체육을 장려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엘리트 스포츠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아하. 근데 60년대까지는 계획은 갖고 있고 가야 할 바를 정하긴 했으나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 천재적인 특출난 개인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예. 금메달을 따내고 했었었죠. 지금의 격투기 종목에서 지금의 수영이나 피겨나 또는 리듬 체조에서 그런 것처럼 또 예. 클래식 음악계에도 예. 대단한 무슨 기반이 있는 게 아닌데 괴물들이 나타납니다. 정명훈, 정경화, 정명화 이 정트리오들. 예, 정트리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국력을 기울여 갖고 예. 우리 정경화를 타도하자. 그래서 미도리를 길러내게 되는 거죠. 아, 예, 미도리요. 예. 네. 그런 겁니다. 일본은 항상 돈 많이 들여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끔 그런 괴물들이 나타나갖고 나타나죠. 우리 예. 이제 날로 먹었어요. 예. 스포츠계도 그랬던 것이죠. 예, 그랬죠. 근데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말에 이 태릉 선수촌도 만들고요. 예. 이제 그 대한체육회의 민관식이라고 네네. 5선까지 지낸 교육부 장관인데 이 박정희가 내보내죠. 체육계의 대리인으로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봐라. 예. 그래서 이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 중앙 집권적인 군대식이죠. 예. 만들어내가지고, 유망 그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내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의 근간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7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이 특출난 개인들이 이 격투기 종목, 레슬링, 네. 권투 이런 데서 메달을 따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기 종목에서 또 놀라운 성과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탁구도 있었고요. 네. 농구도 있었었고요. 아, 농구.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드문 천재이긴 하지만 네. 수영에서도 아시아를 석권하는 아시아의 물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련. 그렇죠. 예. 야, 그러고 보니까 그 구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미 그 60년대 한 번씩 빛나는 순간이 있었군요. 있었죠. 신동파 지금은 감독이시지만 예. 신동파 선수가 이끌었었던 남자농구 예. 또 박신자 선수가 이끌었었던 여자농구가 여자농구. 한 번쯤은 빛났었어요. 여자농구는 세 개를 한번 호령을 했고요. 아, 그렇죠. 69년, 70년 정도에는 신동파 네. 그리고 김인건, 아, 예. 이인표, 이분들이 모두 박한, 예, 그 예. 유희영 선생 같은 분들이 예. 아시아를 호령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 예. 특히 박한 감독 같은 경우는 고려대 농구부를 오랫동안 이끌면서 고려대 농구부의 상징 같은 그렇죠. 어록도 많이 만들었죠. 어려워. 야, 그거 공개해도 될까 싶을 정도의 뭐 이제 그런 어록이 많이 있었어요. 웃음이 묻어나오는 어록들. 네. 한두 개지만 얘기해 주시죠, 뭐. 신기성이라고 있죠. 신기성. 예, 가드. 네. 가드인데 지금 고대에서 코치하다가 지금 여자농구 팀으로 코치로 갔습니다. 박종천 감독 쫓아서 갔거든요. 네. 근데 신기성이 게임이 안 풀리니까 이제 작전팀을 불러가지고 네. 심각한 얼굴로 신기성을 딱 쳐다보니 네. 야, 기성아, 저게 뭐냐? 너가 어떻게 좀 해봐라. 신기성한테 다 맡긴 거죠. 예. 본인 작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그 작전이. 예, 신기성을 붙잡고, 야, 기성아, 저게 뭐냐? 상대팀이 하는 게, 너가 어떻게 좀 해봐라. 매달렸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다 모인 다음에, 야! 예. 골 넣고, 수비! 야, 공격은 골 넣고, 수비는, 마크 잘해! 그리고 화이팅하고 들어가라 그러고. 우리는 지금 두 개가 안 되고 있어. 네.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수비야. 잘해. 그리고 이런 어록들이 박한 감독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감독을 할 수 있던 것은 그만큼 실력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잘 선수를 꽉 잡았죠. 특히나 술 실력이 대단해서 말 안 듣는 선수 있으면 예. 불러다가 술 먹여가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품격과 예의 범절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따지시는 분인데,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었죠. 네. 하나 웃기는 게 박정희가 이 체육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 하면은 네. 대리인을 보냈잖아요. 민관식. 네. 민간식을 보내고 이 종목별로도 자신의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체육에서 그 축구협회장, 네. 축구협회장이 이제 장덕진이라는 분이 있었었는데 장덕진이 누구냐면은 농수산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박정희의 처조카 사위입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젊었어요. 꽤나. 그렇죠. 예. 한 명이 또 더 있습니다. 장덕진 이후에 박준홍이라고 이 박정희의 조카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축구협회장을 했었어요. 그분이 박상의 아들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박근혜의 사촌 오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씨 집안에서 가장 똑똑하고 신망도 높았다고 하는 하지만 선생, 예, 그 좌익으로 찍혀갖고는 예, 죽었던 그렇죠. 그 박상희의 아들인 박준홍. 예, 아, 대한축구협회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이 피스톨박 박종규. 사격 연맹을 맡겼죠. 역시 피스톨박. 예. 김택수란 또 분이 또 있었죠. 여당의 실력자로 군림을 했었던. 아, 예. 이 김택수가 또 이제 복신연맹의 회장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보냈냐면은, 물론 이제 관리를 잘해서 잘 육성을 하라는 뜻도 있지만, 정부에서 아직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각 종목별로 돈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력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봐라. 예. 이런 뜻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장덕진 같은 경우는 그런 인맥이 있었군요. 이분은 50 때도 승승장구했고 아, 그래요? 나중에는 고대 교회장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배경이 있어갖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근데 실력은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네. 농수산부 장관 가기 전에 재무부 있죠. 네. 지금의 뭐 기재부,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차관보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기재부 같은 데서 차관보까지 올라가면은 엄청난 엘리트라고 그냥 봐야 되겠죠. 정통 관료로서 갈고 닦여진 그렇군요. 이런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70년대가 밝았습니다. 각 예. 종목별로 예. 이렇게 실력자들을 보내서 말하자면 결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박종규 같은 경우에 군 네. 출신이잖아요. 예, 올림픽에 동참했던. 네. 이제 사교연맹을 맡아가지고 이 양반이 또 이 7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 국제대회, 네. 국제 사격 선수권 네네.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양반이 이걸 개최를 하면서 한 가지 느꼈어요. 처음에 무시했었죠. 네. 스포츠를. 운동회라고. 근데 이 대회를 국제 사격 선수권 대회를 유치라고 개최하면서 보니까 해외의 VIP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각국의 그 실력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유치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날 수 있다. 네. 스포츠 외교가 이런 힘이 있구나.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돼서 79년에 박정희한테 건의를 합니다. 네.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를 하자. 올림픽을 유치를 하자. 그래서 서울 올림픽의 출발이 여기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힘에 대해서 알게 되는 피스톨 박. 그래서 박정희가 건의를 하고 박정희가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이 79년에 서울시에서 실제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예. 공식적으로. 근데 12.6과 함께 이게 물거품이 돼버려서 흩어져 완전히 잊혀졌던 계획을 전두환이 아이디어로 찾아내게 되죠.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저는 올림픽, 이게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제 본 적이 경상도지만 그쪽 분들은 올림픽이라 그랬어요. 올림픽을. 경상도 사투리로? 네. 올림픽을 올림픽이라 그랬는데 이 그때 정권을 잡았던 분들 고위공직자들이 그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80년대 그 초중반에는 무슨 공식 행사마다 나와갖고서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이 80년대는 올림픽으로 시작해서 올림픽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올림픽을 또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완성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네. 80년대 얘기할 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70년대 분위기가 이랬다 이거죠. 이랬는데 70년대에 이 그 대문을 어떻게 열었냐 하면은 70년에 방콕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거 우리나라가
보이콧한 보이콧은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손을 들었죠. 손들었던. 예. 그래서 $25만 다시 태국에 주어지면서 개최 좀 해달라. 네. 이 대회가 열렸던 겁니다. 개망신을 당했었던. 예.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종합 2위? 예. 잘했네.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가 어려웠을 때도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2회 대회 때부터 출전했는데 3위권을 유지하다가 66년 대회, 70년 대회 2연속으로 종합 2위를 하게 된 거죠. 아직 중국이 나오지 않았고? 전에. 그럼 일본이 1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본이 1위고. 예. 근데 여기에서 66년 방콕 대회에 가지고 이어서 우리가 종합 2위를 차지했는데, 네. 금메달이 18개를 따냈거든요. 네. 근데 전부 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판이었었어요. 일본 네. 판이었었는데, 근데 의미 있는 대회가, 우리로서는 의미 있는 메달을, 걷어냈다. 예. 이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꿈에도 못 꿨던 수영에서 금메달이 나왔다. 그래요. 수영. 육상에서도 나왔다. 그 선진국 스포츠인데. 예. 네. 그리고 금메달을 따낼 듯 하면서 금메달을 따내지 못했던 축구는 계속 준우승했었거든요. 예. 드디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거죠. 그렇군요. 가마모토가 이끌었었던 그 최초로 분데스리가에 진출했었던 그런 예. 일본 선수 가마모토. 예. 가마모토가 은퇴를 할 시점인가요? 그때가 그러면? 은퇴 때는 아니죠. 네. 은퇴 때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차범근이 70년대 후반에 넘어가게 되면서 그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가마모토, 오쿠데라 이런 선수들이. 일본은 나름대로 이어졌죠.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박한 전 고려대 감독에 대한 어록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기, 오케마레님께서 잘하고 있어. 다 잘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게 딱 2개야. 디펜스랑 오펜스. 이번엔 슛 성공하면 우리가 이기고 안 되면 지는 거야. 자, 나가봐. 화이팅. 파트러스님이 올려주신 거는 우지원을 막아야지. 누가 우지원 마크야. 저 감독님, 우리 지금 지역방어인데요. 뭐 이런 것들. 지금 대한농구협회 회장을 하신다고요? 예. 잘했으니까 그것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농구협회라고 하면 잘하셨죠.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 사실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옛날부터 했던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게다가 사실 학원 스포츠라고 합니다만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만 이 고려대랑 연세대 출신들의 그런 그 유명 선수 또 유명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노후까지는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로 하고. 예. 그러면 70년 아시안 게임에서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종목별로. 예. 일단은, 수영은, 조호련 선수. 조호련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물개. 예. 근데, 지금 이 조호련 선생이 얼마 전에 타계하셨거든요. 돌아가셨죠. 하셨는데, 조호련 선생 보면은, 참 미스테리해요. 진짜 아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박해안의 한 2배, 3배 정도의 능력은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고향이 이제 해남이거든요. 네. 해남에서 이제 물에서 좀 놀아봤죠. 네. 물에서 놀아봤는데 우연하게 제주도에 일하러 갔는데 거기서 제주도에서 우연찮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가서 보니까 수영 대회를 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우승하고 난 다음에 상장도 주고 이런 걸 구경하면서 수영만 잘해도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닐 수가 있겠다. 이걸 느껴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왔어요. 무작정. 부모님한테 허락이나 상의도 없이.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 계시던 누나 집에서 있다가 눈치가 보여서 이 종로에 이 간판집 있죠. 간판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 사환 일하는 사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때가 68년, 69년 정도 됐을 때였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실내 수영장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요? 어디냐? 어딘데요? YMCA. YMCA 실내 수영장? 예.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저 사원으로 일하면서 YMCA에서 수영 연습을 한 거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YMCA 회원증 이제 도장을 찍어가지고 등록을 해서 다니는 건데 돈이 없어서 나무젓가락을 교묘하게 파서 그 도장을 만들어서 찍고 이렇게 다니다가 또 들켰죠. 들켜가지고, 자기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당시 이제 YMCA에서 좀 봐줘서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수영장 청소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참 멋있네. 근데 YMCA 가가지고 이미 누구의 지도를 받거나 코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네. 혼자 계속 왔다 갔다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였었죠. 자기 몸으로 그걸 느끼면서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 조련 선생도 실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네. 이제 대회를 나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학교를 안 다녔었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려면 그 간판집에서 낮에 일하고. 네. 그래서 이 대회에 출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예선이 열리게 된 거죠. 네. 68년도에. 68년도에. 예, 69년에. 69년에. 예. 거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어디에 참가했냐면 일반부로. 학생이 아니니까. 예. 근데 1등을 했었었죠. 그럼 나이는 학생 나이인데. 예, 그죠? 18살. 근데 17살 그때는. 그래요? 예.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일반부 가서 우승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대단하군요. 예. 근데 그때 사진이 있어요. 네. 그때 출전해가지고 수영했던 사진. 이 사진은 왜 유명하냐면은 돈이 없잖아요. 예. 수영복을 못 샀어요. 수영복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흰색 사각 팬티 있죠. 네. 흰색 사각 팬티를 입고 수영대에 출전해가지고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흰색 사각 팬티 입으면은 검은 게 보일 텐데. 뭐 두꺼웠었나 보죠 팬티가 하여튼. 아니면 안에 뭐 팬티 예. 입고 할 수도 있고. 참 민망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있어요. 흰색 사각 팬티 입고 무리에 떠가지고 가는 게. 그래서 1등 했는데. 이거 참. 근데 그게 이제 그 얘기가 퍼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식 체육회장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조련이라는 물개가 있다. 물개가 나타났다. 그래서 걔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물건이다 싶어가지고, 그때 태릉에 있었던, 네. 이 대표팀의 수영 코치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소개를 해줬죠. 근데 이 제도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했다는 분들. 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 그 뭐 시골에서 족보도 그렇죠. 없이 올라온 애를 내가 바쁜데 만나봐야 되냐.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분들 있죠. 만나지도 않고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민간식 회장이 다시 수영연맹 회장을 다시 만났죠. 네. 만나가지고 이 친구들 한번 어떻게 알아봐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해가지고 수영연맹 회장이 이 회장의 이제 부탁이니까 네. 양정고에다가 연결시켜 줍니다. 네. 양정고에 입학을 하게 돼요. 양정고는 우리가 1930년대 얘기를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마라톤도 있었었고, 예. 그래서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양정구에 입학을 하게 됐고 민간식 회장의 배려로 그때서부터 태릉 선수촌에 입촌해가지고 훈련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제대로 YMCA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회원증 위조하다가 걸리고 혼자서 운동 수영 연습하고 이때서부터 70년대까지 70년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딸 때까지 1년 5개월이 걸렸어요. 와. 1년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거였었어요. 타고났군요. 엄청난 재능이군요. 예. 그리고 그 훈련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담 코치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훈련 영법을 배우거나 이런 치가 못하고 그냥 빠르고 오래 견디고 이런 식의 그냥 그 원시적인 훈련 방법으로 이 물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도 그 당시에 한국 신기록만 50개를 기록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신기록으로 우승한 거였었거든요. 잠깐요. 이분이 그 종목이 400m하고 1500m를 2회 연속 제패했죠. 그러니까 이 평영 자유형에서 와. 자유형이야말로 정말 그 대단한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따지면은 육상에서 마라톤 어떻게 해볼 수 있어도 자유형으로 단거리를 제패하는 거는 그건 마치 그 흑인들과 달려갖고서는 1등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였는데 박태환이 그걸 한 거였고. 그리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던 그런 시점에서 그 일본이 전유물이었잖아요. 수영은. 일본의 동부대였었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수영에서는 시상대 금운동 3명이 올라가죠. 거의 종목마다 일본 선수 1명이 아니라 일본 선수 2명, 1명, 2명, 1명 거의 종목마다 이렇게 올라갈 때였었습니다. 그럴 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평형이 있고 저병이 있고 배영이 있고 자유형이 있습니다만 수영의 기본이죠. 자유형이. 기본이고 가장 호쾌한 느낌을 주는 자유형에서
와, 그렇군요. 근데 폐활량이 일반 사람의 2배였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타고난 천부적인 수영의 이제 그냥 물개인데 네. 아깝죠. 세계 기록이나 세계 무대에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시대적인 불운으로 네. 거기서 좌절을 해버린 거죠. 아시아권에서. 사실은 오늘 예고를 하면서 예. 그 이에리사 선수 얘기부터 먼저 한다 그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래서- 이게 짧게 끝나고 갔으면 이레사 선수가 드디어 73년에 이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예. 안 되면 등장하거든요. 저는 빨리 끝날 줄 알았죠. 이게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럼 조혜련 선수 얘기할 거 더 있으면 더 하시고 그냥 예.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레사의 이 세계 탁구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니까 70년 방콕에서 예. 그러니까 수영은 조혜련 그리고 농구도 금메달 땄다고요? 농구 등메달 땄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김인건, 신동파, 박한, 이인표, 이인표, 유희영 이런 분들이 이 주축이 돼가지고 일종의 그때 이 황금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69년, 70년 이 2년간 2년 동안 거의 아시아 문제는 제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대회까지 출전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했었고 또 육상에서도 트랙이었습니까? 아니면 필드였습니까? 육상의 필드였었죠. 필드에서 여자 투포한 배곡자. 아, 아시아의 마녀라고 했던.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에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 또 동양에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아시아의 마녀란 별명이었어요. 예, 투판에서 74년대까지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분은 김계령 선수의 어머니로 나중에 어머니였었죠. 유명해졌죠. 네. 근데 결국에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됐어요. 왜요? 그 당시의 이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흔히 예를 가지고 야 이렇게 건강한 튼튼한 이 선수가 여성이 네. 선수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흔히 그 당시 분위기로서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튼튼한 몸이니까 튼튼한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선수들 많이 길러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아이는 몇 명까지 낳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네. 때 그분이 그때 말씀하시길 5명을 낳아서 조국에 바치겠다. 우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5명까지 낳지는 않았죠. 그래요? 근데 예. 국가대표는 한 명 길러냈죠. 김계령이라고. 예. 네. 자, 나라에 바치겠다. 이게 웬 그 당시 분위기였었습니다. 나치스럽고 일본 예. 군국주의스러운 이런, 예. 그래서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주한미군이 있었잖아요. 농구가 또 워낙 네. 이 미국의 스포츠잖아요. 주한미군 중에서도 이제 그 미국에서 농구하거나 자기 대학교 다닐 때 네. 선수로 뛰거나 아니면 코치로 했던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난번에 김기수 선생이 서울에서 타이틀 매치 할 때 주심도 주일미군 출신의 국제심판이 와가지고 보게 했었었죠. 예. 근데 어떻게 운 좋게 그 찰스 마콘이라는 그 소위 계급장을 단 네. 코치를 영입을 하게 되죠. 어. 또 이 찰스 마콘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거스폴이라는 중위, 그러니까 이가 2명이 연속으로 우리 대표팀의 코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과학적인 코치를 했겠네요. 과학적인 코칭에다가 이 선진농구의 최신 이론 기술들을 습득을 해준 거였었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운 좋게 이들이 주선해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국 전지훈련을 군용기를 타고 가서 또 한 달 동안 그렇군요. 그래서 69년, 70년까지는 2년 동안은 아시아의 그 농구의 최고봉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필리핀을 깨버립니다. 필리핀 농구 강해요. 강했어요. 그 필리핀을 깨버리고 예. 우리가 아시아 정상에 올라서게 된 거였었죠. 야, 필리핀은 얼마나 그때 화가 났을까. 그죠? 필리핀 화가 났었었죠. 필리핀이 있었었고 또 그 전에 66년 태국에서 또 이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는 네. 준결승전에서 태국 팀과 한판 붙죠. 왜요? 한판 붙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네, 태국의 네. 그 터세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열받아서 그냥 코트에서 그래 뭐 메달이고 뭐고 한판 붙어버렸는데 아주 크게 붙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몰수패를 당하죠. 예. 그래서 동메달을 딴내는 걸 합니다. 동메달. 네. 그래서 그 복수를 그게 이제 66년 사건이고 네. 70년 농구에서 드디어 금메달을 따내면서 그 복수를 해버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필리핀의 농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배드민턴, 말레이시아의 배드민턴,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날의 국기 정도로 이렇게 대우받는 스포츠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런 것을 여지없이 이렇게 깨주고 그러면 좀 한편은 미안해요. 그죠? 우리는 수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밀림의 세계의 법칙인데요, 뭐. 야, 박주봉, 김문수. 예. 이거 한창 때는
주봉 버거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인도네시아는. 주봉 버거 있었었고 주봉 배드민턴 라켓. 아, 네. 잘 팔렸죠. 그렇군요. 이렇게 70년대 시작이 방콕 아시안 게임과 시작이 되면서 종목이 조금씩 다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조련과 1970년 방콕 아시안 게임으로 활짝 열어졌었던 1970년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일단 맛만 본 거예요. 예. 맞죠. 그러면 다음 주에 구체적인 70년대 초반의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최동의 스포츠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원 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조합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예. 먼저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쭈니님, 인천 남동구 9월 4동의 달빛동자님, 양천구 신정 7동의 마르타 유키님, 송파구 오금동의 국민칸마기님,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의 블레싱 4제이님, 중구 신당 4동의 뗄라묵구님, 이분들이 모두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동구 9월 4동 인천의 달빛동 했군요. 인천 남동구 간석 2동의 한배님, 충북 청주시에서 도담부처님, 그리고 무주군 전북이죠. 허당 선생님, 이분들이 모두 출자까지 완납하신 그런 조합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자, 오늘 게시판에 글들이 또 올랐는데 조련 선생님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나 안타까운 아드님도 우울증 걸려서 갑자기 살이 쪄서 고생하신. 그렇습니다. 전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참 명랑하시고 활달하시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셨던 분인데. 행복한 둥이맘님 반갑습니다. 박한 감독님이 활약하시던 농구 대잔치 때가 그립네요. 오케마레님, 세뇌시켰다기보단 돌아보면서 그게 국가적 정책이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7088님. 자,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말로시와 함께하는 무대 순서 기대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여기